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1967년 콘스탄티노플의 대광장에 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군중은 침묵 속에 모여들었으며 예니체리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는 불행의 전조처럼 울려 퍼집니다. 한 남자가 중앙에 세워진 나무 단상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평범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빵을 훔치거나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제국의 눈에는 훨씬 더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술탄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순간 웅성거림은 잦아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세대를 아우르는 경고로서 집단 기억에 각인될 것입니다. 황금돔, 반짝이는 모자이크, 그리고 오스만 궁궐의 화려함 뒤에는 그림자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만큼이나 가혹했던 제국의 정의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신의 칙령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잔혹함 자체가 정치적 무기였던 처벌 시스템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6세기 이상 세 대륙을 지배했던 제국의 문화적 광휘는 공개 폭력의 극장과 공존했고 거기서 처벌받는 모든 육체는 피로 쓰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처형과 신체 훼손은 단순한 복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교육학이었습니다. 제국은 두려움이 1000개의 군대보다 더 효과적임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던 군중은 어릴 때부터 불복종은 살과 피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처형은 말이 없는 설교이자 정치, 종교, 인체가 한 무대에서 뒤얽히는 의식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던 유럽 연대기 작가들은 이 장면들을 경외감과 공포로 묘사했습니다. 일부는 공공광장을 로마 원형극장과 비교하며 그곳에서 국가는 누가 살고 누가 영원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신의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처벌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그 치밀하게 계획된 성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형대의 구조, 관중의 선택, 고통의 지속 시간까지요. 모든 것이 지배의 계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돌아보면 현재와 평행선을 긋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들은 더 이상 광장에 시체를 매달아 놓지 않지만 두려움의 메커니즘은 다른 형태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고로서의 감옥, 보이지 않는 사슬로서의 기술 감시, 심리적 채찍으로서의 선전과 같이 말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그 잔인함 속에서 권력이 항상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두려움을 새기려고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제는 뽑힌 눈이었지만 오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는 화면입니다. 16세기 콘스탄티노플과의 첫 만남은 더 깊은 여정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오스만 제국이 수백만 영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끔찍한 방법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방법들은 고통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겸손한 농민부터 가장 높은 재산까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집단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처벌은 언뜻 보기에 이후에 나올 다른 고통들보다 덜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형수를 죽이지 않는다는 겉보기의 자비 뒤에는 파괴적인 심리적 타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눈을 뽑는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평생 불구로 남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술탄의 절대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경고로서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하는 산송장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스만의 유명한 여행가 에블리아 첼레비는 그의 연대기에 이러한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한 번은 다마스쿠스에서 제국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총독이 의식을 강제로 지켜봐야 하는 군중 앞에 끌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행위 자체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사형수는 몇 주 동안 자신에게 무엇이 닥칠지 알고 있었고 뜨거운 붉은 금속이 눈에 박히는 방식, 어둠이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상세한 설명을 경비병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로초 이러한 예상 자체가 이미 고문의 한 형태였습니다. 쇠가 살해 닿기도 전에 마음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절차는 외과적이었습니다. 죄수는 머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특별히 고안된 의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기술에 능숙한 사형 집행자들은 배결 상태까지 가열된 청동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즉각적인 소작은 사형수가 피를 흘려 죽는 것을 막았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무엇보다 영원한 실명을 보장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처벌의 교훈적 사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불과 피로 가르치는 시민교육처럼 이 장면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에 대한 복종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살에서 배웠습니다. 눈 없는 사람들이 인간 유령이 되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연금을 받아 생존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기능은 걸어 다니는 경고로서 시장과 모스크를 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맹인 거지는 술탄 권력의 확장이자 총독조차도 제국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서 실명은 파괴적인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신앙심 깊은 사회에서 햇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신의 빛을 볼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여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처벌이었고 사형수를 단순히 눈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을 숙고할 가능성까지도 절단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방법은 오스만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비잔티움, 페르시아, 심지어 동아시아 왕조에서도 실명은 적을 죽일 필요 없이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맹인 왕자는 결코 통치할 수 없었고 시력 없는 관리는 평생 무능력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차별화한 것은 연극성, 즉 처벌을 집단적인 광경으로 전환시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력 상실을 장애와 연민과 연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낙인이자 불명예의 표식이었습니다. 제국의 권력에 감히 도전했던 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는 떠도는 유령으로 전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돌려줄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며칠 안에 사라졌지만 굴욕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눈을 뽑는 것이 개인을 서서히 파괴하는 처벌이었다면 참수는 오스만 정의의 최종적이고 극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빠르고 자비로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술탄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음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안무된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416년 셰이크 베드레딘의 경우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제국의 권위와 이슬람 정통교리 모두에 감히 도전하여 제국의 기반을 뒤흔들 위협이 되는 평등주의적 비전을 설파했습니다. 오스만인들에게 그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위험한 이단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처형은 단순한 유죄 판결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메시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제국 행정부는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목을 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대사들을 초대하고 이 소식이 이웃 왕국들로 퍼지도록 하며 어떤 교리도 심지어 신성한 말로 포장되어도 술탄의 권력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증인으로 소집되었고 베드레딘 자신도 자신의 생명이 끝날 처형대 옆에 서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장례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칼날이 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죠. 사형 집행자들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한 번의 깨끗한 일격을 가하기 위해 훈련받은 끔찍한 예술의 대가였습니다. 한 번의 일격으로 머리를 벨 수 있었던 자들은 명성, 위신, 부를 얻었습니다. 칼날이 내려치는 순간은 시간에 정지된 순간이 되었습니다.
칼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참석자들의 심장이 빨라졌으며 군중이 마지막 순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형 집행자는 예고 없이 일격을 가하여 집단적인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전장에서는 참수가 또 다른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적에 대한 심리적 무기였습니다. 사로잡힌 지휘관들은 즉시 처형되었고 그들의 목은 패배한 군대 앞에 전시되었습니다. 몸없는 지도자의 모습만으로도 남은 병사들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하여 칼날은 단순히 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군대를 파괴했습니다. 다른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참수는 빠르고 심지어 인도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수를 특히 끔찍하게 만든 것은 그 의례적인 성격, 즉 계산된 연극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범죄와 그 처벌의 기억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죽음은 대중의 구경거리로 변모했고 수천 명이 마치 오락처럼 목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에서 참수는 민주화적이거나 혁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질서, 즉 술탄이 권력 피라미드에 의심할 여지 없는 정점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잘린 모든 목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징이 되었습니다. 칼날은 단순히 살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과 소멸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농민부터 가장 높은 재상까지 모두가 그 선을 넘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가장 불길한 처벌 중 하나는 피 튀기는 잔혹성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정밀성 때문에 돋보입니다. 바로 팔라카, 즉 발바닥 채찍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수나 실명에 비하면 사소한 교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팔라카의 사악한 천재성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도 눈에 띄는 절단도 남기지 않았지만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고통으로 몸과 영혼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팔라카는 군인, 마드라사 학생, 노예, 심지어 징계를 받은 관리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희생자는 등을 위로 향하게 하여 발이 들리도록 나무 통나무에 다리를 묶어 고정되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단단히 붙잡는 동안 사형 집행자는 탄력성과 단단함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위해 선별하고 가공된 유연한 막대로 때렸습니다. 목표는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의 신경종말망에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문의 과학은 충격적인 정교함에 도달했습니다. 무턱대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지른 잘못에 따라 채찍질 횟수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영구적으로 불구로 만들 수 있어 제국의 유용한 육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너무 적으면 교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범죄에 해당하는 채찍 횟수를 상세히 설명한 내부 매뉴얼이 있었는데 마치 고통과 훈육 사이에 등가표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잔인했던 것은 리듬을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자는 일정한 강역으로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러 번의 빠른 연속 타격을 가했고 때로는 긴 휴식을 취하여 희생자를 다음 충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절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확실성은 고통을 심화시켰습니다. 모든 타격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제국의 권력이 처벌받는 사람의 시간과 호흡조차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처형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라카를 당한 후 사형수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발을 끌고 다니거나 거리에서 절뚝거렸고 처벌의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종종 일시적인 이 절뚝거림은 술탄에게 도전했던 자는 이렇게 걷는다고
모두에게 경고하는 침묵의 언어였습니다. 몸을 넘어 팔라카는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스승에게 감히 의문을 제기했던 학생은 채찍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낀 후 침묵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투에서 비겁함을 보였던 병사는 이런 방식으로 처벌받은 후 제국의 분노보다는 적을 마주할 각오로 뼛속에 두려움을 안고 전선으로 돌아갔습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팔라카를 수면 박탈, 반복적인 소음의 노출, 장기 고립과 같은 현대적인 심리적 고문 형태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보다는 의지를 꺾으려는 방법들입니다. 불안한 점은 그 논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죽일 필요 없이 개인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이죠. 오스만 행정기록에는 팔라카가 차가운 관료적 어조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날짜, 범죄, 채찍 횟수가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숫자로, 권력의 지하에 보관된 서류로 축소되었습니다. 고통이 통계가 되는 이러한 관료적 비인간화는 부서진 삶이 서류와 공식 인장 뒤에 숨겨지는 현대의 억압 메커니즘을 위험할 정도로 상기시킵니다. 팔라카는 잔인함이 항상 피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막대기 하나와 사형 집행자의 재치만으로도 전체 사회에 복종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팔라카가 침묵 속에서 몸을 훈련시켰다면 교수형은 죽음을 대중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게 사람을 매다는 것은 단순한 처형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소통 행위이자 메시지가 명확한 끔찍한 연극이었습니다. 술탄에게 도전하는 자는 모두의 눈에 노출된 매달린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대의 건설은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위압적인 구조물을 세워 심지어 처형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교수대는 권력의 재단, 동시에 신성하고 세속적인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국가는 사형수의 시신을 모범적인 희생물로 바쳤습니다. 일반 범죄자의 경우 처형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었지만 항상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적, 반란군 이단자들은 더 정교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전통적인 밧줄 대신 몸을 관통한 후 매달리는 갈고리와 말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몇 분 안에 찾아오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의 길고 긴 고통 속에서 찾아왔고 군중은 고통의 경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잔인함은 과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매 일부는 관중들에게 더 깊은 교훈과 같았습니다. 과정은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형수는 처형 날짜를 미리 통보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강제로 기도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마치 제국이 그의 영혼조차 술탄의 권력에 복종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기다림 자체도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군중 통제 또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경비병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감시를 위해서도 군중 속에 배치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거나 사형수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은 지목되어 나중에 조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처형은 한 남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숨겨진 충성심을 감지하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시신은 즉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체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매달려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썩는 냄새와 흔들리는 시신의 모습은 불복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영구적인 상기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매달린 시체들이 정치사의 첫 수업이 되었고 어른들에게는 광장을 지날 때마다 침묵하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미셸 푸코와 그의 처벌에 관한 저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학자가 몸이 권력을 기록하는 캔버스처럼 사용되는 방식을 묘사한 곳에서 오스만 제국은 완벽한 예시로 등장합니다. 모든 교수대, 모든 노출된 시체는 피와 죽음으로 쓰인 정치적 텍스트였습니다.
유럽에서도 공개 처형은 18세기까지 집단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광경이 감옥과 보이지 않는 통제 메커니즘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지만 오스만 제국에서는 공포는 보여지고 냄새 맡아지고 느껴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낮의 햇살 아래 사람들로 붐비는 광장에서 작동했습니다. 오스만의 교수형은 단순한 정의의 방법이 아니라 사회 교육학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을 증인으로, 수동적인 공범으로, 복종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유일한 방법임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교수형이 죽음을 경고로 보여주었다면 절단은 처벌의 논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범죄자의 몸을 영구적인 표식, 즉 제국 정의의 살아있는 간판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손이나 발을 자르는 것은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밀하게 계산된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모든 이에게 불복종의 결과를 상기시키도록 평생 그에게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는 엄격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초범인 도둑은 한 손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자는 두 손을 모두 잃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반란군들은 발을 잃는 형을 받았고, 이는 그들이 다시는 검을 휘두르거나 전투에 나설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체적 힘이 일하고 싸우고 심지어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능력을 정의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신체 절단은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무효화했습니다. 오스만 의사들은 이러한 제도화된 잔혹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부학적 지식과 정교한 기술로 그들은 절단이 사형수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상처를 소작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연고를 발랐습니다. 이는 연민 때문이 아니라 처벌받은 사람이 생존하여 권력에 맞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걸어 다니는 예시로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구걸하는 모든 절단자는 살아있는 칙령이자 살과 피에 새겨진 공포의 페이지였습니다. 고통은 광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가족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손이 없는 남자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벌은 죄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처럼 그의 모든 주변 환경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내는 불구인 남편을 부양해야 했고 아이들은 수치심으로 낙인 찍혔으며 공동체는 그러한 집단적 불행의 무게를 통해 교훈을 배웠습니다. 종교적 상징성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샤리아 율법과 고대 눈에는 이에는 이의 논리에 영감을 받아 오스만인들은 절단을 정화의 한 형태로 해석했습니다. 훔쳤던 손을 자르고 술탄에게 반대하여 행진했던 발을 잘라냈습니다. 마치 죄 있는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몸 전체가 속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속죄보다는 굴욕과 낙인이 남았습니다. 이 처벌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다른 고대 법전의 메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신체적 처벌은 등가 원칙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여기에 더 정교한 정치적 뉘앙스를 부여할 줄 알았습니다. 절단은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구경거리이자 선전이었습니다. 이 방법의 잔혹성은 현대와 비교할 때 더욱 섬뜩해집니다. 오늘날에는 공개 광장에서 손을 자르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처벌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죄인에게 낙인을 찍는 메커니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 공개 기록, 사회적 꼬리표로 이루어지며 다른 방식으로도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불구로 만듭니다. 차이점은 이제 상처가
항상 몸에 보이지는 않지만 명성에는 여전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절단된 모든 신체 부위는 국가의 인장이었습니다. 모든 절단된 몸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책에 있는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가장 섬뜩한 처벌 중 거세의 심리적 파괴력에 필적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넘어 남성의 남성성, 명예, 사회적 지위를 정의하는 것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부장적 세계에서 자손과 남성의 힘이 정체성의 기둥이었던 시대에 사형수를 거세하는 것은 그를 한 인간으로서 지워버리고 사회적 유령으로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형벌을 받을 만한 범죄는 가장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강간, 상위계층 여성과의 간통, 정치적 반역 또는 술탄에 대한 반란 등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확립된 질서를 침해하는 자는 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성적 본질까지도 박탈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차는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의사들은 희생자가 살아남도록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깨끗한 칼날, 불, 약초의 적신 붕대로 출혈을 통제하고 감염을 예방했습니다.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굴욕적인 상태에서의 생존이었습니다. 거세된 남자는 수십 년을 살 수 있었고 매일 자신의 상태를 기억해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문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경비병들은 사형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했습니다. 칼날을 어떻게 느낄지, 피가 어떻게 타오를지, 몸이 영원히 어떻게 비워질지 등을요. 그러한 예상은 육체를 파괴하기 전에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형대에 오르기도 전에 미쳐버렸습니다. 처벌받은 이들은 굴욕적인 역할을 강제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궁궐에서 환관으로 통합되어 하렘의 수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하인으로 일했지만 항상 그들의 신체 절단에 대한 감시의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자체, 반은 남자이고 반은 그림자인 그 모습은 제국의 전능함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거세는 또한 파괴적인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손을 이을 가능성까지 잃었습니다. 수치심은 자녀, 아내, 친척들에게까지 미쳐 오명을 사형수를 훨씬 넘어 확장시켰습니다. 제국은 이로써 처벌이 죄인뿐만 아니라 전체 혈통을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방법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력의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자손을 낳고 방어하고 성씨를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는 남성성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술탄이 누가 유산을 가질지, 누가 역사에서 지워질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다른 맥락을 보면 환관의 존재는 오스만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환관들이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고 비잔티움에서도 전략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에서 거세는 무엇보다도 소명이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남자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요는 참을 수 없는 무게를 동반했습니다.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존엄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오늘날 멀리서 보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다른 형태로 지속됩니다. 현재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파괴되고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침묵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할 때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상징적인 것의 말입니다. 몸은 더 이상 잘리지 않지만 정체성은 여전히 박탈됩니다. 오스만 권력의 어두운 복도에서 모든 환관은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거세가 정체성을 파괴했다면
꼬챙이형은 육체적 공포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두려웠으며 오스만인들에 의해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역사는 보통 이것을 꿰뚫는 자 블라드 체페슈와 연관시키지만 실제로 오스만 제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의지를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느린 고통의 체계적인 권력 도구, 하나의 광경이 되었습니다. 꼬챙이형은 가장 심각한 범죄, 즉 대규모 반란, 고위 관리, 암살 시도, 고위 정치 음모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반 도둑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의 심장에 직접 도전하는 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반란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가장 잔인하고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차는 섬뜩한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은 항문 복부, 심지어 가슴을 통해 말뚝을 삽입하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를 피할 만큼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형수는 몇 분 안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죽음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의사들은 고통을 완화하는 대신 고통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도록 집행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과학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가능한 한 오래 살려두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사형수는 광장, 산, 교차로 등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전략적인 장소에 전시되었습니다. 종종 말뚝은 연이어 세워져 수십 구의 시신이 침묵 속에 비틀리거나 목소리를 잃을 때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복종을 외치는 죽은 살의 벽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패하는 냄새와 꿰뚫린 시신들의 모습은 집단 기억에 각인되었습니다. 가장 사악한 것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형수는 몇 주 동안 자신에게 무엇이 닥칠지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말뚝이 어떻게 삽입될지, 느린 찢어짐을 어떻게 느낄지, 경련 속에서 숨이 어떻게 꺼져갈지 설명했습니다. 이 심리적 고통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처형대로 끌려가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유럽 여행가들의 기록은 이러한 광경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고 공포에 질려 묘사합니다. 일부 시신은 너무나 오래 버텨 사람들이 불행에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제국은 그 영향력을 의식하고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반란 도시의 입구, 수도로 가는 길, 술탄을 보호해야 할 성벽 등이었습니다. 그곳에 메시지가 각인되었습니다. 어떤 벽도, 어떤 군대도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꼬챙이형은 선전 무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골수에 두려움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은 말뚝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만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는 폭력과 억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비슷한 효과, 즉 집단적 마비를 심어줍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았고 도구만 변했을 뿐입니다. 오스만의 꼬쟁이형은 정치적 통제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고통을 공개적인 광경, 즉 공포의 교육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모든 말뚝은 단순히 고문 도구가 아니라 제국의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살로 세워진 상징적인 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은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연극으로, 연극을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다양한 고통, 눈을 뽑는 것부터 꼬챙이형까지를 살펴보면 하나의 불안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각 처벌은 고립된 과잉 행위가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정치적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폭력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확한 과학처럼 관리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캔버스로, 국가가 메시지를 쓰는 칠판으로 변모했습니다. 절대 복종 또는 완전한 파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세 대륙에 걸쳐 다양한 종교, 언어, 풍습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제국에서 다양성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술탄에게는 군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공포가 필요했습니다. 각 처벌은 눈에 보이는 상기이자 광장에서 광장으로, 시장에서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메아리처럼 기능했습니다. 수천 명을 처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소수가 공개적으로 고통받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명이 침묵 속에 복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집단 심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권력이 편재하며 제국의 어떤 구석에서든 자신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면 어른들은 불충에 대한 의심조차도 사지를 절단당하거나 교수형에 처해질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집증은 복종을 강화했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효과적인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토머스 홉스 같은 현대 철학자들은 보호에 대한 대가로 복종을 요구하는 국가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그 리바이어던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검, 갈고리, 말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모두 앞에서 사용했습니다. 미셸 푸코는 수세기 후에 권력이 몸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감시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오스만 역사는 그의 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처벌받는 모든 몸은 살에 새겨진 교훈이었습니다. 불안한 점은 이 메커니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더 이상 공개광장에 시체를 전시하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통제를 사용합니다. 감시 카메라, 감금형 교도소, 평생 낙인을 찍는 기록들이 그것입니다. 원칙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두려움을 심어 복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처벌받는 몸은 감시받는 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통치가 단순히 영토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영혼을 형성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공포의 무기고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들은 잔혹함에 대한 교육적 방법이었고 모든 타격, 모든 신체 절단, 모든 죽음이 처형대에서 끝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림자처럼 퍼져나가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술탄과 그의 백성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은 사랑이나 충성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대를 관통하고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해지며 기도와 속삭임에 스며든 두려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궁극적으로 제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기둥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형벌들을 살펴보는 이 여정을 마치고 나면 눈부신 궁궐, 웅장한 모스크, 세련된 시 뒤에는 폭력으로 고동치는 강철 심장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오스만 정의는 결코 중립적이거나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고통의 연극이자 인간의 몸을 술탄의 법을 새기는 무대로 활용한 기계였습니다. 실명, 참수, 팔라카, 교수형, 절단, 거세, 꼬챙이형 등 각 방법은 공포의 상승 단계의 일부였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떤 범죄에 어떤 형벌이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제국은 수천 명을 처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례만으로도 목격되고 회자됨으로써 수백만 명을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공포를 넘어 이러한 형벌들이 드러내는 것은 불안한 진실입니다. 악은 제도화될 수 있고 규범이 될 수 있으며 정의로 위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수세기 후에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잔혹성이 개별적인 과잉 행위를 넘어 행정 절차로 변모하고 공식 기록에 기록되며 외과적 냉정함으로 적용될 때 말입니다. 오스만인들이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관료주의로, 고문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관행의 메아리가 우리 현대 사회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광장에 매달린 시신은 볼 수 없지만 권력이 두려움을 심기 위해 다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감시, 교도소 격리, 수치심의 공개적 노출 등 말입니다. 본질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굴욕을 통해 통제하고 낙인 찍히고 감시받고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떠도는 질문은 섬뜩합니다. 우리가 그 제국 아래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 맹목적으로 복종했을까요? 아니면 말뚝형이나 신체 절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들이 비록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인간 기억의 깊은 곳에서 고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피 속에서 속삭이며 경고합니다. 두려움이 권력의 주요 도구가 될 때마다 이러한 공포가 다시 찾아올 위험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의 행위가 아니라 방어의 행위입니다. 과거의 어둠을 알아야만 현재의 그림자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잔혹함의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아이러니일 것입니다. 사형 집행자들은 제국을 강화하기 위해 삶을 지으려 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남긴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하며 무한한 권력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어두운 증언입니다.